최근 전 세계를 흔든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AI 전문 기자 카렌 하우는 우리는 AI 기업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AI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21세기형 제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이 만들어낸 정당화 전략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AI 제국의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선과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지금 우리는 카렌 하우의 경고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녀는 AI를 멀리서 비판하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내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혁신의 언어 뒤에 숨은 냉혹한 이윤의 논리를 목격했고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후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7년 동안 AI 업계를 취재하며 260명 안팎의 관련 인물과 내부자를 인터뷰했고 그 결과가 바로 Empire of AI입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미도서 비평가 협회상 논픽션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내부를 오랫동안 추적한 사람의 의미심장한 경고입니다. 카렌 하우의 핵심 주장은 꽤 충격적입니다. 지금의 AI 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21세기형 제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은 총과 군함 등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죠. 자원을 끌어오고 노동을 조직하고 그것을 인류의 진보처럼 포장하는 순간 제국은 완성됩니다. 카렌 하우는 바로 그 구조가 오늘날 AI 산업 안에서 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이 질서를 정당화하는지 그녀가 정리한 4가지 법칙을 통해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념적 정당화입니다. 제국에는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대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문명을 전파한다라는 말이 있었다면 지금 AI 기업들은 우리는 인류 전체를 위한 AGI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숭고한 목표처럼 들리지만 카렌 하우가 보기에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술 비전이 아니라 막대한 자원 독점과 노동 착취 그리고 권력 집중을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구할 해답처럼 표현하곤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희생들까지도 좋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처럼 포장되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제국은 늘 자신을 탐욕이 아니라 사명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카렌 하우는 오늘의 AI 기업들 역시 바로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의 독점입니다. AI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작동할까요? 카렌 하우는 오늘의 AI 산업 역시 과거 제국들처럼 다른 곳의 자원과 자산을 끌어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성형 AI에게 질문 하나 던지는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짧은 질문과 답변 뒤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현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입니다. 예술가들의 그림, 작가들의 글, 수많은 온라인 게시물과 기록들이 충분한 동의 없이 학습 재료로 흡수되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쌓아온 창작과 표현이 어느 순간 거대한 AI 기업의 자원처럼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모델을 실제로 움직이려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충돌이 생기는 거죠. 기후위기와 물 부족이 심해지는 시대에 AI를 위한 인프라가 과연 누구의 전기와 물을 먼저 가져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남미 일부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가 지역 수자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것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첨단 기술의 진보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창작물, 누군가의 전기, 누군가의 물을 끌어다 작동하는 아주 거대한 물질적인 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AI 제국이 가져가는 것은 자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노동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AI가 정교하고 안전해졌다고 말합니다. 위험한 답변을 피하고 폭력적 표현을 걸러내고 불쾌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다듬는 모습을 보며 마치 이 기술이 스스로 똑똑하게 성장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인간 노동이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매우 낮은 임금을 받으며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콘텐츠를 장시간 분류해 왔습니다. AI가 위험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위험한 언어와
이미지를 사람이 대신 견뎌낸 것이죠.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컸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일부는 삶이 무너졌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화면 앞에서 아주 매끈하고 정돈된 AI의 답변만 받고 있죠. 하지만 그 답변이 가능해지기까지 누군가는 가장 불쾌하고 폭력적인 내용 반복적으로 마주해야 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AI는 단지 전기와 물만 많이 쓰는 산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인간 고통까지 비용으로 삼아 안전함을 만들어내는 산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식 독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가장 무서웠는데요. 왜냐하면 기술의 힘은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까지 함께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점점 더 기업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산업계의 보상 수준을 따라가기 어려워지면서 공공 영역의 연구 역량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가장 깊게 이해하는 사람들과 가장 먼저 위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조차 기업의 논리 안에서 말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공적 토론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멈춰 세우고 다른 방향을 생각할 힘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레나우가 오랫동안 취재 끝에 도달한 더 근본적인 결론이 있는데요. 예술가든 물 부족을 걱정하던 지역 주민이든 위험한 일을 떠맡은 노동자든 이 거대한 AI 산업의 확장을 처음 마주한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비슷한 감각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바로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감각입니다. 카레나우는 이런 경험을 단순한 개별 피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간의 주체성 자체를 잠식하는 더 넓은 해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와 강연에서 AI 제국을 처음 마주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감각을 호소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착취나 환경 파괴만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감각, 바로 그 주체성을 빼앗기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격적인 폭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철학자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반 일리치라는 철학자인데요.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는 20세기 후반에 현대 문명이 인간을 정말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인간을 더 의존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질문했던 사상가입니다. 일리치에게 좋은 도구란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도구는 인간을 밀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자율성을 넓혀주는 도구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인간을 점점 더 수동적으로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더 잘 살아가고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좋은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구가 지나치게 강해질 때 두 단계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일반 독점이고 다른 하나는 근본 독점입니다. 자동차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자동차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면 그것은 일반 독점입니다. 말 그대로 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본 독점은 더 깊은 문제입니다. 자동차 회사 하나가 시장을 장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자동차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시의 구조도 길의 설계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모두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삶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문제는 특정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구가 삶의 방식 자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도구가 삶을 돕는 수준을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AI에서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도 바로 이 근본 독점입니다.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많이 차지했느냐만이 핵심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AI가 검색하고 요약하고 글쓰고 판단까지 대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기본값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AI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AI 없이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AI 문제는 단순한 일반 독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과 삶의 구조를 바꾸는 근본 독점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반 일리치나 카레나우가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자고 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묻고 싶었던 것은 기술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이 인간의 자율성을 넓혀주느냐 아니면 빼앗아가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답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뉴질랜드 북섬 체육단 카이타이아를 기반으로 한
창업한 마오리 미디어 조직 대히쿠 미디어는 사라져가는 마오리어를 지키기 위해 AI를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마오리어 음성과 공동체가 직접 제공한 언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음성 인식 기술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마오리어 기록과 전사를 더 정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 성능이 뛰어나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의 방향성입니다. 그들은 자기 언어 데이터를 공동체가 직접 관리했고, 공동체의 기억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기술이 공동체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기술의 목적을 부여한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AI라도 누가 목적을 정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술은 인간과 공동체의 힘을 키워주지만 어떤 기술은 인간을 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AI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방향을 정하느냐, 누구의 삶을 위해 쓰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죠. 이 지점에서 카레나오의 문제의식도 다시 떠오릅니다. 그녀가 경고한 것은 단지 AI 기업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 바로 주체성의 상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오리의 공동체의 사례는 반대로 보여주는 거죠. 기술이 인간의 주체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자기 언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희망을 하나 보았습니다. 카레나오도 이반 일리치도 모두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인간은 여전히 도구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는가? 기술은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기술이 편리하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답을 줬을 때 그걸 바로 믿고 끝내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정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AI의 답을 완성본이 아니라 초안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판단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 정리나 정보 요약처럼 반복적인 일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 이를테면 무엇을 믿을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가치를 지킬지는 결국 내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편리함을 선택할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AI 없이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일부러 확보하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도 처음 한두 문장을 직접 써보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먼저 내 생각을 정리해 본 다음 AI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AI가 내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돕는 도구로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AI로 답을 찾는 법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답을 검증하고 질문하는 힘을 함께 길러줘야겠죠. 지역사회와 기관들도 그 기술을 도입할 때 단순히 효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선택권과 존엄을 넓혀주는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결국 카레나오의 폭로와 이반 일리치의 철학이 함께 가르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끝까지 질문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남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 가능성을 지키는 한 기술의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다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기업을 단순히 기술 기업이 아니라 거대한 명분으로 스스로 정당화하고 자원과 노동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국적 구조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반 일리치라는 철학자를 통해 진짜 좋은 도구란 인간을 내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과 능력을 넓혀주는 도구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어쩌면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 앞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조금씩 포기하게 되는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마오리 공동체의 사례처럼 기술은 인간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기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AI 시대에 인간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입문안의 한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